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무인기 소동, 삐라 소동입니다. 뜬금없는 삐라 소동. 자, 이걸 삐라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인기 소동이, 죄송합니다. 예. 네. 뜬금없는 삐라 소동, 어쩐지 낯익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오후 8시쯤에 갑자기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가지고 삐라를 뿌렸대. 그러면서 평양 방송이 남측의 군용기가 군용 무인기가 그 휴전선을 넘어와 가지고 평양에 삐라를 뿌렸다. 우리는 이에 맞춰서 보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째 많이 낯이 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형태가 바뀌기는 했으나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벌어졌던 이른바 북풍 공작하고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풍 공작도 따지고 보면 남측에서 유도를 한 경우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풍 공작, 옛날에 이회창 때 김영삼 그 무렵인데,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아직 당선되기 전, 사실상 IMF가 터지면서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른바 북풍 공작이 벌어지죠. 북한 애들이 그 판문점에 무기를 가지고 막 들어온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래 한미 연합사령부 또는 판문점을 관장하는 그 연합사령부의 대장은 사령관은 미군이었는데 그게 한국군으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군이 이 부분에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다독여 가지고 분위기를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냥 유엔군 측에서 그냥 강행을 해버려요. 이러면서 막 갈등이 벌어지니까 북한에서 야, 그럼 우리 휴전협정 안 지킬 거야 하면서 이렇게 JSA 막 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이 뭐였다? 남북 간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서야 확인이 되죠. 그래서 북풍 공작을 해달라고 남쪽에서 북한에 돈을 제공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툭하면 남한을 상대로 돈 달라 하는 이유가 뭐다? 그 시작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회창 때 북풍 공작하면서 북한에 돈 준 거, 그게 사실은 시작인 겁니다. 얼마나 그때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뒤로도요, 북풍 공작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시작은 남쪽에서 뭔가 빌미를 제공했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요청을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함 사태만 해도 그래요. 갑자기 북한에서 어뢰를 쏘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으로 해가지고 북한군이 남측한테 되게 많이 얻어맞았었어. 해군이 연평도 주변에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백령도 이런 데서.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 무렵에 이명박이 연평도 그다음에 백령도 여기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북한 노선 확 오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유도를 한 거나 다름없죠. 빌미를 제공한 거지. 유도까지 몰라도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왠지 모르게 이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평양 상공을 떠돌아다녔다는 그 무인기, 제가 보기에는 군용 무인기 아니에요.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군용 무인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군용 무인기인지 민간 무인기인지 따질 필요가 없지. 휴전선을 넘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남한 군 당국이 묵인했거나 아니면 동참했거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자, 북한 평양 다른 데도 아니고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가서 뿌리를 팍 뿌렸다. 열받죠. 실제로 우리도 북한에서 무인기 내려와가지고 휘젓고 올라가면 열받잖아. 우리도 열받았잖아. 그러니까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지.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 날라오면 우리도 되게 열받잖아요. 아무튼 이 소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꾸 이게 긴장이 고조되고 도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남한의 그 탈북자 단체들이 또는 미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로부터 돈 지원을 받은 남한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에 풍선을 보내죠. 이 풍선이 북한에서 뭐로 되돌아옵니까? 오물풍선으로 되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다시 뭐 여기다가 무인기를 같이 보냈어. 그럼 북한에서 이 앞으로 뭐가 내려올까? 예, 뻔한 거죠. 점점 도발 수준이 높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오고 가는 이런 그 도발 수단, 공격 수단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몰라요. 북한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뭡니까? 예, 전쟁을 유발하거나 전쟁의 빌미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겁니다. 도발의 빌미이자 전쟁의 빌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북자 단체가 됐든 국내에 있던 극우 단체가 됐든 돈줄은 미국에 있는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또는 일본에 있는 극우 단체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일본 혹은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삐라 만들고 풍선에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번처럼 무인기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북한 상공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무인기 모습을 보니까 군용은 아닙니다. 보니까 삼각형이 되어 있더라고. 이게 델타 형태인데, 우리나라 아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인기는 델타형으로 생긴 게 없어요. 거의 보면 글라이더형으로 이렇게 날개가 길쭉히 펴져 있는 겁니다. 삼각형 델타형으로 된 거는 거의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전익기형이라 그러는데요. 전익기, 몸통 전체가 날개 같은 모양. 이걸 전익기 형태라고 하는데, 이 전익기 형태의 이런 그 무인기는 현재 군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전익기 형태의 무인기를 쓰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 전익기 형태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비행 안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용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해서 전익기 형태는 안 씁니다. 근데 북한 상공에서 촬영된 그 사진을 보니까 전익기 형태더라고요. 이 전익기가 뭐냐면요. 보통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비행기가 이렇게 동체가 있으면 이렇게 날개가 있죠. 예. 동체와 날개가 구분되는 거를 이런 비행기가 대부분이죠. 이런 비행기가 우리 흔히 보는 비행기인데 전익기라고 해가지고 날개와 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비행기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예. 날개와 몸통의 구분이 없이 그냥 통짜인데 삼각형으로 생겼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미국의 B2 폭격기 같이 생긴 뭐 그런 게 전익기입니다. 근데 전익기가 조종이 힘들대요. 양력을 얻기는 상당히 좋은데, 조정이 힘들고 진동이 많아서 군용기로는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유인 그 폭격기로는 쓸 수 있지만 그 전투기로는 못 쓰고요. 하여튼 뭐 상업용 드론으로는 쓸 수 있으나 그 군용 드론으로는 못 씁니다. 아무튼 북한 상공에서 날아다닌다는 건 무인기는 삼각형의 전익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용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군용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휴전선을 넘어왔어. 그리고 삐라를 뿌려. 더군다나 북한 정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북한 정권을 박박 긁는 그런 삐라를 막 뿌려. 그러면 그게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상업용이든 상관없어. 예. 이게 다음번에 또 넘어오면은 그냥 가만 안 있을까 우리 보복할 거야 라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북한에서 드론이 뭐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상업용이든 군용이든 따질 게 뭐가 있어. 넘어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죠? 즉 지금 같은 상황은 전쟁의 전초 단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전초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충돌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돈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유발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트럼프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마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미국 민주당의 분위기는 항상 보면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미국 공화당의 분위기는 도발을 유도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항상 가집니다.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에 남한의 극우 세력이 같이 움직이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지금 외국의 외신들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외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마우스가 어디로 갔지? 이게 마우스가 잠시만요.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익스프레스지인 이거 아마 영국 쪽에서 발간되는 익스프레스라는 언론사입니다. 노스 코리아가 경고를 했대. 올 어택이래요. 올 어택 메소드래요. 모든 공격 수단이 레디래요. 준비 다 됐대. 레디 애프터래요. 사우스 코리아의 드론이 인크루전,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의 남한의 드론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모든 공격 수단을 레디 준비해 놓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익스프레스지고요. 이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30분 전에 나온 거니까 오늘 저녁 10시에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영국의 익스프레스지 외에 이번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보도는 프랑스 르몽드입니다. 노스 코리아가 클레임했다고, 항의했다는 얘기죠. 사우스가 보낸 드론에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프로파간다 리플렛, 선전 유인물이죠. Across the border, 국경을 넘어온 프로파간다 리플렛, 선전 유인물에 대해서 항의했다 라는 르몽드지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에 모든 공격 수단을 강구하겠다, 준비가 끝났다 라는 보도 역시 르몽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보도는 더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CBS 뉴스입니다. 꽤 길게 보도를 했어요. 북한의 외무성, 북한의 국방성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남한이 반북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수도, 그러니까 평양으로
드론을 날렸다고 비난했으며 그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부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남한 드론이 10월 3일과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평양의 야간 하늘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부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무력성인가요? 뭐 그럴 거야 아마. 예. 이것이 신성한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복된다면 모든 공격 수단을 준비하고 경고 없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라고 북한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자, 분위기가 꽤 험악하죠. 지금 이 분위기는 언제 전쟁이 난다고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상호간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날아다니고 그 유인물을 담은 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인기 격추가 될 것이고요. 그 무인기 격추를 두고 분명히 시비거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시비거리를 두고 그때부터는 긴장이 고조가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한의 탈북자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인기를 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럼 분명히 북한에서는 진짜 무력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인기가 때를 지어서 북한으로 날아간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 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상황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란, 지금 레바논, 그리고 마침내는 한반도에까지 전운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운이 터져버린다면 곧바로 그거는 대만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곧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출발한 전쟁의 불씨가 인류를 멸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드론이야. 오늘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는, 황당해하고 있는 이 드론. 자, 그런데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국내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느냐. 얘네들은 3차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집권 기반,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집권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엄령이 나오겠죠. 신원식이고 누구고 맨날 계엄령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북한과 충돌 상황이나 분쟁 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엄령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게 될 거예요. 신원식은 계엄령 없다, 계엄령 선포하면 내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라고 하지만 얘 아마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계엄령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할걸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계엄령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이나 분위기 조성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뜬금없이 북한에 왜 드론을 보내요? 그리고 뜬금없이 왜 거기에다가 비라를 실어서 뿌립니까? 당연히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강경 대응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다음 단계가 뭐겠어? 그리고 거기에 남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요, 북한이 총이라도 한 방 쏘면 바로 계엄령 선포할걸요? 그걸로 민주진보 진영을 압살할 겁니다. 지금 극우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막 선동하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계엄령 얘기 나왔을 때 극우 애들 지들 잘한다 그랬잖아. 계엄령 하라는 얘기 극우에서 먼저 나왔어요. 지금은 아니고 극우 집단들, 보수 집단들 얘네들이
먼저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고. 군대여 일어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놈들이야. 그리고 그놈들의 집회에 가서 붕짜자 붕짜 한 게 누구야? 이런 식이야. 어디서 개소리야. 자, 지금 저는 이번 일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생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에서 한 것이든 군에서 개입한 것이든 이 돈이 미국에서 온 것이든 일본에서 온 것이든 이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수단은 분명히 계엄령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음 단계는 계엄령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엄령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항상 보면 이런 특별한 상황, 좀 특이한 상황은 언제 벌어집니까? 네, 윤석열이가 밖에 나갔을 때 벌어져. 항상 순방 나가면 벌어지지. 자,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얘기했던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얘기, 그 다음에 유동규의 불출석, 그 다음에 오늘 계엄령 음모, 이게 따로일까요? 저는 이것이 다 연결돼 보입니다. 결국에는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째,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거, 둘째,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셋째, 불리하게 진행되는 재판은 스톱시킬 것.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재판은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 대장동 재판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위협할 수단이 못 됩니다.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은 의외로 빨리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끝이 나버리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 그대로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진행되는 걸까요? 그거하고 지금 이번에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 그 삐라, 이것까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꽤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때마침 윤석열은 가장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언제 윤석열을 버릴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동훈도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는 각을 세운 상황이잖아. 그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뭘 것 같아? 딱 하나예요. 전쟁.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조금 전에 합참에서 약간 엇갈리는 주장이 나왔어요.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요,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에 합참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군에서 안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민간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어떻게 돌출적으로 보낸 뭐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간이죠. 오늘 윤석열이 러시아를 눈앞에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이다 라고 비난을 했답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는 항행의 자유 운운했다는 겁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겨냥을 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안 도울 것 같아? 더 돕지? 그건 뭡니까? 북한이 안 그래도 나만 치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 무기를 건네주는 그런 효과를 낳는 거죠. 즉 윤석열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 단체는 국내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윤석열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어떻게 보자면 북한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을 더 자극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엄청나게 지원할 겁니다. 사실 중국은 몰라도요,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안 할 거였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하게 생겼어. 북한만 좋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은 누가 저지른 거다? 네, 윤석열이 저지른 거다. 상황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밖에 나가서 힘도 없는 놈이 자꾸 도발을 하는 거지. 지 몸뚱이도, 아니, 부동시 주제에, 군대도 안 간 부동시 주제에, 기껏 해봤자 병정놀이 보고 기뻐하는 얼치기 주제에 중국하고 러시아, 어떻게 보면 동네 깡패잖아. 동네에서 힘센 애들이잖아. 예. 걔네들한테 도발하고 온 거지. 이 나쁜 새끼야. 에롱 메롱 하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 뒤에 숨겠다는 거겠죠. 미국이 그걸 그럼 봐주나? 아니요. 미국도 일본도 그거 안 봐줘요. 네가 저지른 건 네가 책임지라 그럴걸요.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느냐? 이 나라 국민인 거죠. 나중에 그 뒷감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이 일부러 무인기 드론을 띄워가지고 북한을 자극했어. 진짜 전쟁을 하자는 거지. 예.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이렇게 전쟁에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북한의 그 선전 문구가 담긴 그런 풍선 날리지 말라고, 대북 전단지 날리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위헌 결정한 게 누구다?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대북 선전 유인물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전쟁으로 나올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쟁이 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그 무책임한 판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근데 그 총체적 난국의 시작이 검찰과 사법부예요. 마치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서 붕괴된 것과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벌은 늘 검사, 판사와 혼맥을 맺으려고 하죠. 재벌들이 처음에는 지들끼리 결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자와 결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랑 혼맥을 맺습니까? 예, 지금 다 혼맥을 맺는 것이 판사, 검사들하고 혼맥을 맺지 않습니까? 또는 대형 로펌의 자녀들하고. 예, 이미 대한민국은요, 판검사 등 법조계가 기득권층의 한 부분으로 포함됐어요. 재벌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집단으로 법조계가 낙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성장, 시민들의 요구가 솟아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가로막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맨 앞에 검찰과 조희대와 같은 그 수구 적폐 판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무엇인지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리차드님 오셨고요. 아드리아님, 김수정님, 본질을 깨닫자님 오셨습니다. 꼬디미님,